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월 14일 오늘은 총 12주간의 그 일정 속에서 기호적 인간 온라인 세미나 2회차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간략하게 여기까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2회차 세미나 탈유폐의 기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양진입니다. 기호적 인간 세미나 오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 주제는 그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탈유폐의 기호입니다. 좀 낯설고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만 이 제목이 이 기호적 인간이라는 책 제목 대신에 탈유폐의 기호라는 제목을 써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탈유폐의 기호를 제가 잘 설명드릴 수 있다면 이 이후의 장들도 훨씬 더 쉽게 또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우선 낯선 용어들이 소개가 되기 때문에 또 기호 이론 자체가 이제 새롭게 구성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개념들을 사용을 불가피하게 하게 됐는데요. 그 용어에 너무 답답하게 생각지 말으시고 일단은 이 기호 이론의 큰 흐름을 파악을 하시고 그걸 토대로 나중에 이제 용어 같은 걸 조금 정돈을 하셔도 큰 성격을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체험주의 기호 이론의 배경적인 부분을 특히 이제 체험주의 철학 중심으로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기호 이론 핵심적인 주제들이 좀 소개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소개에 앞서서 이 새로운 이론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를 기존 기호학과 좀 간단하게 대비를 해봤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새 이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이것을 지금 체험주의 기호 이론의 숙제 이런 제목으로 몇 개를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제시되어 있는 게 실제론적 기호 개념입니다. 실제론적이란 말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만 일단은 이 기호 현상을 우리 밖의 현상으로 보는가 아니면 우리 마음의 또는 경험의 현상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 밖의 현상으로 보는 일련의 기호 이론을 제가 실제론적 기호 이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전통적으로 소시르의 구조주의 또 퍼스의 화용론적 기호 이론 다 이 기호 문제를 우리 밖의 사물이나 사건이나 현상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론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밖의 현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호학이라고 부르는 두 갈래 흐름은 공통적으로 이 실제론적인 기호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퍼스 경우에는 이제 후반에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론화 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인 장애가 바로 이 실제론적인 기호 개념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호의 정의입니다. 이거는 기호학 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누군가에게 무엇을 대신하는 어떤 무엇,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진 건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구체적인 의의라는 것은 대신하다 뿐입니다. 근데 대신하다는 것도 무엇이 무엇을 대신하는지 또 대신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기제가 무엇인지 이건 설명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호라는 것이 다른 무엇을 대신해서 작동하는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느슨하고 조금 심하게 말하면 무책임한 정의입니다. 아무것도 설명해 주는 것이 없죠. 그래서 이 정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했든 안 했든 간에 이 소실의 구조주의나 퍼스의 화용론이나 두 갈래 다 이 대신하는 무엇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의견은 없는 것 같아요. 또 그 이후에 이제 후속적인 연구자들도 이것을 정의로 임시로 쓰고 있었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상적으로 무엇인가를 대신한다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대신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말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을 수가 없고 그만큼 좀 느슨한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피상적인 정의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판단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세 번째 좀 특이한 입장을 하나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뭐 모든 기호 이론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기호적 의미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물음에 아무도 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길게는 이제 기호학 역사가 한 100여 년 돼 가는데 그 사이에 많은 연구들도 있었고 추가적인 이제 보완적인 논의도 있었고 그러는데 이 기호적 의미에 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그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호학의 수수께끼 뭐 이런 식으로 대체로 알려진 편인데 이 문제에 관한 한 구조주의에 속하는 소실이든 설명이 없습니다. 또 화용론에 속하든 퍼스든 설명이 없습니다. 그 설명의 실마리를 아마 찾을 수도 있었을 사람은 카시르입니다. 카시르는 뭐 기호학자로 분류되지 않고 보통 철학자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데 상징 형식의 철학 이렇게 부르는데 이 상징 형식이 바로 이제 기호 문제를 다루는 셈인데 그래도 카시르는 기호 현상을 우리 마음의 문제로 봤죠. 우리 인식의 문제로 봤기 때문에 실제론적인 틀에서 벗어난 건 사실인데 문제는 이 기호 형식을 상징 형식을 선언적 형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소위 기호적 의미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라는 물음은 멈춘 상태로 더 이상 갈 곳이 없죠. 선언이란 말은 상당히 멋있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것 또는 우리에게 원래 주어진 것 이런 의미로 그 뭐 좋은 의미로 쓰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여기에서 설명이 멈춘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흐름 모두 기호적 의미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체험주의 기호이론이 전통 이론보다 더 나을 수 있으려면 이 세 가지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물음은 적어도 오늘 이 강에서 개괄적으로 설명이 다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물음을 중심으로 새 이론을 성격 규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체험주의 기호론의 성격은 이렇게 성격만 이렇게 정리해보면요. 기호의 본성과 구조에 대한 경험적으로 책임 있는 해명입니다. 이 경험적으로 책임 있다는 말은 체험주의 철학에서 두고두고 쓰는 말인데 경험적으로 반박되지 않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최소한 경험적으로 반박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체험주의는 열려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기호의 본성과 구조 그랬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기호는 기호적 경험입니다. 언젠가 한 뭐 100여 년은 좀 못했겠죠. 실용주의라는 이름을 처음 만든 사람은 찰스 샌더스 퍼스입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그 미국 실용주의의 첫 기원을 퍼스로 보는데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실용주의는 윌리엄 제임스나 존 듀이에 의해서 집대성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격도 너무 다릅니다. 퍼스가 생각했던 실용주의와 제임스나 듀이가 생각했던 실용주의는 성격도 굉장히 달라져 있고 그래서 퍼스가 스스로 뭐 실용주의라는 이름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성격이 달라지죠. 뭐 여기서 뭐 자세한 설명 드릴 뭐 공간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제임스가 자신이 받아들였던 또는 그 완성시키려 했던 실용주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이론은 처음에는 불합리하다고 공격받다가 다음에는 참이기는 하지만 뻔하고 무의미하다고 인정되다가 마지막에는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할 만큼 중요시된다. 이게 아마 이제 제임스가 자신이 옹호했던 실용주의에 대한 그 일반 철학계의 일반적인 태도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 가면 참이긴 한데 뻔하고 무의미하다고 외면당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 그것이 어떤 중요성이 알려질 것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실용주의가 지금도 세 번째 단계에 와 있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두 번째 단계에 멈춰 있거나 아니면 그 이전 단계에 실용주의도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체험주의는 두말 할 것이 없죠. 체험주의도 마찬가지로 경험적인 지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반박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철학에서 무슨 중요성을 꼭 가져야 되는가? 이런
일반적인 태도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희망적으로는 언젠가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할 만큼 중요하게 되리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것이 언제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새로운 이론이 갖고 있는 대체적인 전망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새로운 이론, 새로운 기호이론, 또는 제가 이제 체험주의 기호이론, 이렇게 부르는 이론은 경험의 유폐성이라는 특이한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경험의 유폐성, 좀 낯선 어휘일 수 있겠는데, 그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두 줄로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 내용, 그 경험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 지각, 의식, 기억, 상상, 의도, 욕구, 타인의 경험 내용에 직접 접속할 수 없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유기체도 각자의 신경체계 안에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타자의 신경체계에 접속할 방식이 없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각자의 경험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경험의 유폐성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무슨 특수한 이론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우리 눈앞에 있는 사실이죠. 다만 오랫동안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주목하지 않았거나 또는 다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기호이론의 출발점은 이 경험의 유폐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덧붙여서 이 유폐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험의 유폐성은 이론적 가설이 아니고 경험적 기초사실입니다. 이때 기초사실이라는 말은 최근에 이제 뭐 종종 쓰기 시작한 말인데, 현재 주어진 최선의 경험적 지식으로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을 기초사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사실로 해서는 뭐 지동설이랄지, 또 모든 물질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랄지, 또는 우리 생명체가 DNA로 구성되어 있다랄지, 이것은 현재까지 최선의 경험적 지식으로 반박할 수 없는, 이것이 완전한 이론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까지 반박될 수 없는 최선의 지금 그 사실이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초사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기초사실이 지금 문제가 됐을까? 철학에서. 이 기초사실과 충돌하는 철학 이론은 반드시 그 기초사실에서 반박됩니다. 그 출발점 자체에서 출발점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이론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 기초사실 부분에서 반박받으면 그 철학적인 이론 체계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근거 없는 이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체험주의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더 폭넓게 지금 현재 자연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철학 이론은 우리 시대까지 주어진 경험적 기초 사실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 이론들은 그렇지 않았죠. 예전 이론들은 기초 사실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비난으로부터 면제되거나 또는 반박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적어도 현재는 반박될 수밖에 없죠. 그 한 예를 들면 데카르트의 지금 그 몸, 마음, 이원론 아니겠습니까? 데카르트가 그 이론을 만들었을 때는 그걸 반박할 만한 경험적 사실이 직접 주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300년 동안 마치 표준 이론처럼 몸과 마음은 각각 분리된 실체라는 이론이 300년을 표준 이론으로 지배했죠. 근데 지금은 이 기초 사실, 앞전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우리 마음은 신체화되어 있다는 가설 때문에 몸, 마음 이론론은 반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박되는 이론에 근거한 철학 이론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죠. 부분적으로 살아남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 부분은 수정하거나 교정하고, 그것이 이 교정이 되면 철학 이론도 수정이 돼야죠. 적어도 현재성을 가지려면.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철학사를 공부하는 분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철학 이론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이 부분은 반드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경험의 본성을 유폐성이라고 제가 이제 제가 정의를 한 게 아니고 그건 뭐 그냥 사실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왜 이 사실에 주목을 하는가?
제가 궁금했던 것은 왜 우리가 기호화를 하는 것일까? 기호화의 출발점은 어디일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역추적을 해본 것뿐입니다. 기호의 뿌리를 타고 가보면 더 이상 기호가 아닌 거기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게 유폐된 경험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거꾸로 이 각자의 경험 내용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야 할 이유도 있고 넘어서고 싶어하고 또 넘어서야만 생존할 수도 있습니다. 유기체는 자기 경험 안에 갇혀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이 경험의 유폐성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통로가 기호적 통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줄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탈유폐 통로, 제가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유폐성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통로가 기호적 통로라는 겁니다. 이때 기호적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내 경험 내용을 타자 또는 타인에게 알리기 위해 제3의 매개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타자의, 이건 한 짝이죠. 내 경험 내용을 타자에게 알릴 때도 제3의 매개체가 필요하고, 내가 또 타자의 경험 내용을 추정하려고 할 때도 제3의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직접 접속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제3의 매개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쓰는 표정, 몸짓, 소리, 언어, 이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 밖에 있는 자연물, 인공물, 무한히 다양한 물리적 대상을 매개체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3의 매개체, 나의 특정한 경험 내용의 일부를 사상합니다. 왜 일부란 말이 들어가 있는가?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기호적 사상은 전체적인 사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본성상 부분적이기 때문에 내 경험 내용을 한꺼번에 동원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죠. 그러니까 이 사상할 때는 내 경험 내용의 일부를 사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상된 경험 내용의 관점에서 이 매개체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기호이론의 핵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 내용의 일부를 사상하고 그 사상된 경험 내용의 관점에서 이 매개물을 새롭게 이해하고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이 해석되는 매개체, 기호적 사상에 의해서 해석돼야 할 대상이 되면 비로소 그것을 기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호적 사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냥 물리적인 사물이었겠죠. 물리적인 대상이었겠죠. 표정이든 몸짓이든 소리든 언어든 자연물이든 인공물이든 그냥 물리적이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기호적 사상이 이루어지고 그 사상된 것에 기호적 해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비로소 그 물리적 대상이 기표가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사물이나 사건이나 사태가 아니고 우리 자신, 인간이 바로 기호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기호적 사상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 물리적 대상이 스스로 기표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유폐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한번 이제 뭐 몇 가지 사례를 좀 보시죠. 유폐성은 자족성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건 우리가 우리 경험 안에 갇힌 채로 자족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외부 대상과 어떤 상호작용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기호적 소통도 필수적으로 들어가겠죠. 이것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의 기호적 확장은 단순히 취향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생존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호적 사상을 통해서 기호적 해석을 하는데 자신의 기호적 사상을 통해 타자의 경험 내용을 해석한다 그랬는데 지금 화면 보시면 왼편 화면은 대체로 뭐 너무나 많이 어서 보아온 화면이고 아마 이런 화면의 주인공이 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한번 해보시죠.
이 남자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 여자는 지금 어떤 느낌을 갖고 있을까? 직접 알아낼 방법은 없죠. 여러분이 그것을 나름대로 수정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표정을 보거나 몸짓을 보거나 뭘 아무튼 보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 이 남자의 느낌이나 지각이나 이 여자분의 느낌이나 지각에 직접 접속하는 방식은 저에게도 없고 여러분에게도 없습니다. 해석해야죠. 그런데 이 경우는 그래도 해석이 조금 더 익숙해 보일 법도 한데 오른편 상황이 되면 조금 해석이 이제 난감해지죠. 우리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형식의 표정, 다른 형식의 몸짓, 다른 형식의 소리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익숙하게 해석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되는데 해석의 조건이 좀 까다로워지죠. 이 그림 한번 나름대로 한번 해석 한번 해보시죠. 이 사막입니다. 아주 가깝게 찍어서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이 사마귀 두 마리가 뭘 하고 있을까? 아마 제가 여러분 지금 답을 들을 수는 없으니까 대체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춤을 춘다라는 해석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이 사마귀 두 마리가 춤을 추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해석입니다. 실제로 이 사진을 찍은 뭐 생물학자인지 뭐 어떤 사람이 뭐 전문적인 영역이 있는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의 설명에 따르면 이 두 사마귀는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왜 그렇게 쉽지 않을까? 실제 사마귀의 생태를 아는 사람은 그냥 보고 이게 싸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자꾸만 왜 이걸 춤추는 것처럼 보게 될까? 우리가 아는 것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작과 가장 가깝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춤이라고 우리 경험이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해석도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어떤 경험을 동원해서 이 기표를 해석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우리 현재와 같은 몸을 가진 인간이라는 종으로서 갖고 있는 경험을 투사할 수밖에 없고 다른 데 가져올 방식은 없죠. 이것이 우리 해석의 한계이면서 또 유일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 설명에 따르면 우리는 해석해야 되고 기호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근데 그 해석이 하나도 충분치가 않죠. 불안정한 상태죠. 이 조건을 극복할 방식이 있을까? 우선 첫날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호적 불투명성을 벗어날 조건은 현재와 같은 몸을 가진 상태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일까? 그건 아니죠. 이 비관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대단히 중요한 많은 것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불투명한 기호적 경험을 통해서 한다는 점이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점입니다. 이거 좀 특이한 사진이라 제가 종종 소개를 하는데 아마 1945년 뭐 2차 대전 부근에 콜로라도 프루타라는 미국입니다. 마을에서 농장에서 이 닭 잡아먹으려고 목을 쳤는데 닭이 도망을 간 겁니다. 그 주인이 하도 신기해서 목이 잘렸는데 지금 아래 이 잘린 목 보이시죠? 목이 잘렸는데 닭이 그 수천 마리 있는 무리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죽지도 않고. 그리고 주인이 신기해서 안 죽이고 그냥 계속 지켜본 겁니다. 하루 지나도 안 죽고 그러니까. 이틀 지나도 안 죽으니까. 그래서 아예 이제 그 영양제를 주사로 만들어서 공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닭은 18개월 생존했습니다. 먹 없이 이 상태로. 그 18개월 동안에 이제 뭐 소문도 많이 나고 이 주인은 이 닭을 뭐 차에 싣고 뭐 미국 전역을 순회하다시피 해서 돈도 엄청나게 벌었죠. 그러니까 그 옆집 농장에서 뭐 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근데 다른 농장에서 뭐 목 쳐봤는데 하루 살아 이틀 살아 18개월 못 산 겁니다. 이 닭만 18개월 살았어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제가 이 사진을 여기다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거는 이 닭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를 한번 짐작 한번 해보십시오. 목이 없는 닭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생각은 과연 가능한 것일까? 이게 목이라도 붙어 있어서 두리번거리고 뭐 동작이라도 보면 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이라도 할 텐데 목이 없으니 뭐 몸뚱아리를 보고 뭐 생각을 짐작해 볼 수도 없고 지금 이 말씀은 기호적 사상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상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기표를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란 말이죠. 우리하고 조건이 너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호적 사상을 여러분이 지금 이 닭은 무슨 생각을 할까 뭐 이렇게 실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실마리가 지금 상당 부분이 지금 그 손실되어 있거나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죠. 그 다음 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왼편 화면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요 나무 줄기처럼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요게 지금 그 대벌레라는 것에 지금 요 대벌레입니다. 길쭉길쭉한 대벌레. 요게 나무 요 줄기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고 있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대벌레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우리하고 몸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생각을 짐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오른편 사진은 아메바를 확대시켜 놓은 겁니다. 이것도 생명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바로는 단세포 동물로 배웠습니다. 동물입니다. 이 동물은 먹을 것 쪽으로 가깝게 가고 못 먹을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일생 동안 하는 운동입니다. 이것이 단세포 동물의 이 세계를 가르는 방식이죠. 단세포 동물은 이 세계가 먹을 것 아니면 못 먹을 것, 이 두 개밖에는 존재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행동도 그만큼 단순하죠. 그런 것에 비하면 세포가 수조 개에 달하는 인간이 얼마나 복잡하게 생각할 것인지 대체로 짐작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이 단세포 동물인 이 아메바는 뭘 생각하고 있을까? 오히려 세포가 수조개가 되는 인간이 더 알아맞히기 힘들다고 말입니다. 이 단세포 동물의 이 생각은. 아무튼 생물학자들이 밝히는 바에 따르면 먹을 것과 못 먹을 걸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 아니면 마음속으로 더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마 그런 추정이 잘 되지는 않죠. 요 캔민숭 달팽이라는 거는 저도 뭐 최근에 신문 보도 보고 좀 신기해서 이게 제 그 캡처를 해왔는데 이 몸뚱아리를 지금 스스로 잘라낸 겁니다. 지금. 이게 왼편이 머리 부분인데 왜 몸뚱아리를 잘라내는 것일까? 이 몸뚱아리에 지금 무슨 세균에 감염이 되거나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스스로 몸뚱아리를 잘라내고 머리만 이렇게 생존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서 다시 몸이 길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나 100%다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죽겠죠. 그래서 이런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는 유기체하고 우리하고의 이 거리 때문에 이 갯민숭 달팽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지각하는지,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짐작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나마라도 인간에 대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나와 유사한 몸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짐작을 하는데 그것도 정확치 않죠. 알 수 없어요. 다만 비슷하기 때문에 내 경험에 비추어서 내 경험 내용의 일부를 사상함으로써 그 사상된 경험 내용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이게 정확할 리가 없죠. 그래서 기호적 경험은 본성상 출발점에서부터 끝까지 불투명합니다. 이것이 함축하는 철학적 의미나 이론적 함축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적 경험은 피할 수 없는 경험이고 이 경험의 본성은 불투명성입니다. 자, 지금까지 경험의 유폐성 논제를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이 유폐성 논제가 간단치는 않죠. 굳이 논제라고 불러야 할지 그냥 사실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유폐성 논제를 좀 섬세하게 소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번 책입니다. 철학적 사유의 갈래에서 이 경험의 유폐성 문제를 논의했고 기호적 문제도 어느 정도 거론했었는데 이 철학적 사유의 갈래에 대한 정대현 교수님의 서평 내용입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당혹스러운 주제는 저자가 천명하는 경험의 유폐성입니다. 나의 유폐성이다. 나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렇게 불리는 주체의 유폐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조금 가려져 있습니다만 글자가 경험적 체험주의를 주장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저자는 경험이라는 것을 왜 아직도 흉적인 주관성으로 해석하는 것일까? 지금 이분이 이 논조를 보면 상당히 지금 격앙돼 있다는 것 아시겠죠? 네. 네. 지금 꺼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정든 선생님께서 이 경험의 유폐성에 대해서 상당히 저한테 직접 만났을 때도 뭐 좋게 말씀 안 하셨는데 이 서평에다가 상당히 강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왜 아직 완결되지도 않은 인지과학의 이름으로 나의 유폐성 논제 위험 부담을 자초하는 것일까 하고 우려 반 비판 반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고 이번 지금 기호적 인간 바로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그 2장에서 이 서평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의 내용은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건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2장의 내용입니다. 경험의 유폐성 논제가 일견, 부적절하고 불온한 가정처럼 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경험의 유폐성에서 반발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적절한 수준의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상호 이해도 이루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현재와 같은 성취도 하고 있지 않은가? 이게 그 반발의 가장 큰 이유이신 것 같아요. 경험의 유폐성에 따르면 모두가 단절되어 있을 텐데 우리는 실제로 말도 통하고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의사소통하고 있잖아요. 어떤 약속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것 가지도 대체로 공유하고 또 소통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제가 지금 부정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은 지금 이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을 제가 부정할 수는 없죠. 부정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제 논지는 그렇습니다. 이 모든 현실적 성취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의 유폐성을 반박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성취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소통하고 이 강의하고 이 철학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경험의 유폐성의 벽이 무너졌는가? 안 무너졌단 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은 제 느낌을 알 수 없고 제 지금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알 수 없죠. 다만 제가 사용하는 이 언어 기표 이걸 해석함으로써 추정하실 테고 또 이 이론적인 내용을 추정하신다 하더라도 내 개인적인 현재의 느낌, 내 현재 지금 지각 상태 이걸 아시는 것은 아니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언어 기표를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전달하려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지금 이 언어 기표를 해석함으로써 제 머릿속에서 전달돼 나온 내용을 어느 정도 지금 파악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됐다 하더라도 경험의 유폐성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유폐성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엄존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나 상호 이해에 성공한다는 것이 서로의 경험 내용에 접속한다거나 경험 내용을 공유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런 지금 복잡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지금 가장 가깝게 생각하는 무슨 뭐 가족이랄지 자식이랄지 또는 뭐 연인이랄지 굉장히 상대방을 잘 알거나 느낌도 이해도 하고 모든 걸 뭐 감싸 안고 아는 것처럼 그렇지만 이 경험의 유폐성을 극복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적인 기호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보고 이러이러한 추정을 하고 그 사람의 다음 무브에 대해서 짐작이 더 안정되는 것 뿐이지
경험의 유폐성이 극복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손을 맞잡고 있어도 상대방의 느낌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경험의 유폐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험의 유폐성 자체는 교정되지 않고 우리의 기본 조건을 엄존할 텐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대안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호이고, 기호적 해석이 어디까지를 우리를 가능하게 하는지, 제가 이 기호론을 통해서 그걸 적정한 수준까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냥 어제 생각나서 그림 하나를 찍어봤는데, 이 제사들 다 같이 모시는, 여기 무슨 당산제입니다. 여기 자막도 보이시죠? 그 당산남에 매년 제사를 지내신 것 같아. 뭐 여기 지금 구경한 분들도 있고, 이 제를 지내는 분들도 있고, 다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제를 지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마음 한뜻 아닙니다. 알 수 없답니다. 이 같은 제복 입고 같이 다 둘러서서 뭐 공동 관심사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한마음 한뜻이 되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 어떤 것에 공동으로 참여해서 어떤 일에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거나 느낌이 똑같아졌거나 아마 유사한 국면은 있을 수는 있겠죠. 유사한 걸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증명할 방법도 없고 밝힐 방법도 없고, 또 본인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언어 기표를 써서 진술할 겁니다. 그러면 또 그 언어 기표를 또 해석해야 합니다. 또 기호적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경험의 유폐성이라는 사실이 바뀔 리는 없고, 다만 이 유폐성 위에서 우리는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그래서 저는 이 의사소통의 핵심적인 목적은 상대방의 지금 느낌이나 지각을 알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협력할 것인지 비협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답변을 드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기호적 인간 이 챕터 2에서 제가 이제 정된 쌤 논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이것은 이제 이메일로 지금 한 10일 전에 저한테 이제 다시 이메일을 하셨습니다. 분량이 상당히 돼서 생략하고 요지만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기호적 인간에서의 답변으로 선생님의 관점이 보다 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그 이제 정된 쌤의 메일인데요. 저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하 이제 7줄은 놀랍게도 제 책 기호적 인간을 거의 한 반 정도를 7주로 압축해서 요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하 경험의 유폐성 논제 관련해서 제 입장을 약 7줄 정도로 압축을 하셔서 요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선명하게 이해가 됐다는 말씀은 적어도 제 반박과 답변을 통해서 입장을 이제 이해를 하셨다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그 앞전에 그 격양된 말씀은 많이 없어지셨고, 대신에 이제 어떤 제안을 하셨냐. 유폐성 문제, 김재권 교수는 이제 한국 출신으로 그 브라운 대학 교수 지내셨던 그 분석 철학의 대가시죠.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분석 철학에서. 제 알기로는 뭐 최근에 이제 돌아가신 거 알고 있습니다. 주객 국면론 논제를 대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주객 국면론 논제라는 말을 이제 이분 통해서 처음 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김재권 교수님은 몸, 마음 이론에서 심리철학 분야에서 수반 이론이라는 이론을 만드셔서 세계적인 학자로 위치를 갖고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주객 국면론 문제는 이제 정된 선생님께 저한테 처음 소개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정된 선생님도 김정은의 국면론 논제는 수용하지만 국면성 논변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결론적으로는 김정은 선생님의 구현 논변이 탁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저한테 지금 가이드를 하신 거죠. 바꿔 말씀드리면 경험의 유폐성을 대체할 수 있는 논변이 있지 않는가. 자, 그래서
김재근 교수의 구현 논변의 요지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행위의 합리성은 어떻게 알려지고 공유되어 사회적 공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김정은 선생님의 핵심적인 물음이 이것이죠. 행위의 합리성. 이때 행위의 합리성이란 뭐냐면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고 나도 이해할 수 있고 당신도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사회적 공간 안에 있고 어떤 때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상호 이해에 이른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지금 김정은 선생님 방식대로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타인의 행위를 우리 자신의 행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투사하여 이해한다 그렇습니다. 직접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행위를 우리 자신의 행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투사하여 이해한다. 직접 이해하는 방식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찰자인 내가 만약에 당신이었다면 당신이 구성한 실천 추론 같은 것을 나도 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때 실천 추론이란 말은 상황이 이러이러니까 내가 이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하는 게 맞겠어요. 이러이러 저러저러 하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이 실천 추론이라는 건 주로 이제 뭐 도덕 또는 윤리학이나 도덕 이론에서 이제 사용되는 말인데 내가 당신 입장에 있었다면 당신과 같이 추론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그런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줄에요. 타인의 행위를 우리 자신의 행위를 이해하는 방식, 내가 나를 이해하는 방식을 투사하여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공감적 심성 상태를 동일시할 수도 있고 당신의 심성 상태하고 내 심성 상태를 동일시할 수도 있고 당신이 느끼는 거나 내 느끼는 거나 같을 거 아닙니까? 또는 상호 대칭적 이해, 당신이 이해하는 방식이나 내가 이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이 흡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용어들을 이제 쓰고 계십니다. 뭐 심적 상태 동일시, 상호 대칭적 이해. 그래서 이것이 상호 이해에 이르는 방식입니다. 김정은 교수가 제안한 이게 지금 주객 국면론 논제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분이 합리성이란 말은 어디서 가지고 오셨으며 김정은 교수님이 말하는 합리성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또 하나 타인의 행위를 우리 자신의 행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투사하여 이해한다. 이런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이게 합리성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상상력이죠. 제가 볼 때는 기호적 상상력입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면. 제가 설명하라는 기호적 사상을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줄에 이 합리성 개념만 제거하고 나면 나머지 세 부분은 제가 기호 이론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과 다를 내용도 없고 다를 방식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그런 그 기호적인 무슨 사상이랄지 이런 인식지를 사용 않기 때문에 지금 고전적인 합리성 개념을 사용하거나 또는 뭐 실천 추론 같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지금 여기에 도달하려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도달하는 목표나 제가 도달하는 목표나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유폐되어 있고 각자 단절되어 있지만 반드시 어떤 식으로 상호 이해도 필요하고 소통도 해야겠고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협력도 해야 됩니다. 이걸 지금 모색하는 방식인데 이분은 지금 무슨 합리성 제가 여기 소개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 구현 논변이 출발점에 뭐가 있냐면 객관적 기술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 머릿속에는 벌써 객관적 기술이 있고 타인은 그 객관적 기술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출발점에서 이 구현 논변을 하면서 합리성이라는 개념, 객관적 기술이라는 개념 이 개념을 갖고 출발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것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발점에서 그런 걸 사용하지도 않고 제 기호이론 구성 과정에서도 뭐 객관적 기술이니 뭐 합리성이니 이런 말을 끝끝내 사용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기호이론만으로도 지금 김정은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공간 안에 들어와서 상호 이해를 하고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선생님,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할까요? 그럴까요? 예, 예, 그러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5분 후에 지금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8시 한 18분 정도 되는데 23분, 4분 정도에 네,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